그 다음에 거미주이론도 잘 나와요. 작년에 또 나왔었네요. 거미주이론도 8회 때 이후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미주이론이란 말은 모양이 거미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거미주이론. 거미주이론은 공급의 시차성, 시차성 요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태분석, 정태분석이 아니라 동태분석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미주이론에서는 균형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균형점을 쫓아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빙빙 돌게끔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가 요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적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건의 맨 첫 번째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생각이 틀립니다. 수요 또는 수요량. 만일에 2017년도 수요가 많았었대요. 봤더니 가격이 올해 너무 좋으니까.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수요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값이 좋으면 금방 많이 살 거고 안 좋으면 적게 살 거고,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가격이 변화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양을 벤다 그런 뜻이고, 그런데 반대로 공급자들은 그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요. 만약 2017년도 공급량이 많았었대요. 이게 따지고 봤더니 작년도에 그 전번기가 너무나 좋았으니까. 그래서 가격은 항상 그 전년도요. 그래서 항상 1년만 꼭 따지는 것이 아니라 1주기를 따집니다. 그게 만일에 그 생산 주기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공급자들은 지금 물량이 많이 나온 것은 그 전번기를 항상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시차성에 있다 그런 얘기요. 이런 경우는 아마 가장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지난번에 계란값 파동이 바로 이쪽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겨울에 조류독감이 심해가지고 약간 2천만 마리 전부 다 폐사시켰죠. 어미닭을. 그러면 어미닭이 전부 다 폐사되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 없어진 거죠. 그럼 병아리가 커가지고 이제 알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시차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차성은 공급의 시차죠. 그러니까 수급의 시차,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닌데 공급의 시차 정확한 말. 근데 수요의 시차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요 기간적인 게 반드시 존재해요. 또 이런 경우가 우리 과거에 김장철 배추값이 엄청 높았다가 똥값 됐다가, 이것도 이쪽하고 아주 똑같은 얘기예요. 여름에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고냉지 채소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리고 태풍 지나갔으니까 고냉 채소밭이 쑥대밭이 됐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씨 뿌리면 또 바로 채소 나오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만드는 시간이 바로 뭐냐면은 시차성 이런 얘기요. 그래서 1번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수요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공급자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반응한다 그 얘기. 그 일정한 시간이 바로 만드는 시간의 시차성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공급자가 합리적 공급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 공급자가 아니라 합리적 공급자, 여기 합리적 공급자란 말은 미래가 예상할 수 있는 공급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내년도에 틀림없이 다음번에 물량이 많이 나오겠네. 많이 나오면 초과 공급되겠네. 초과 공급되면 가격이 폭락하겠네. 여기까지 예상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공급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아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수요자들은 가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공급자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시차성 때문에. 말 되시는가요? 그래서 합리적 공급자란 말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공급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걸 아니까 모르니까. 더 쉽게 말하면 그죠. 수요자는 스마트한데 공급자는 약간 티미하다는 얘기요. 약간 좀 멍청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 공급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합리적으로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들은 초과 수요하고 초과 공급이 늘 어쩌니까 반복되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 늘 반복됩니다. 그런데 요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나왔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합니까 못합니까? 대응책이 없습니다.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초과 공급되면 물량을 줄일 수가 있어야 되고 초과 수되면 물량을 늘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어디든 전부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게 일어났을 때 반응을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양적 증감이 어렵다는 뜻이요. 왜? 시차성 때문에. 말 뜻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과 수되면 가격은 올라갈까 떨어질까요? 올라가겠죠. 그럼 올라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면 양은 늘어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늘어야 되겠죠. 근데 늘릴 수가 있다 없다? 못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초과 공급되면은 그 다음에 값이 떨어지겠죠. 그럼 값이 떨어지면 양을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되겠죠. 이게 양적 증감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요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어쩌면 초과수에서 양을 늘려야 되는데 못 늘리니 가격은 어쩌니까 훨씬 더 폭등 많이 올라가죠. 자, 초과 공급됐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양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다 없다? 못 줄이기 때문에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것 때문에 나와요. 양적 증감이 어렵다는 얘기는 무엇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시차성.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런 애들은 양을 늘리고 줄이고 이걸 쉽게 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그래서 양적증이 어렵다는 걸 다르게 말하면 회임기간이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 생산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회임기간. 그러니까 만드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들.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농산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그리고 건축물이 그래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럼 만일에 회임기간이 짧은 사람, 제조업 같은 일단 공산품에서 이런 일이 절대로 안 벌어져요. 금방 늘리고 금방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요 네 가지는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일은 점점, 요 세 가지는 점점 이런 일이 아마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미집으로는 봉쇄경제, 폐쇄경제, 한 나라 자급자족 경제만 통하는 거지 세계 무역이 활발하고 교역이 활발하면 이런 일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산물 가격 파동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김장철만 되면 고춧값 파동 또는 배춧값 파동 늘 있었죠. 요즘엔 점점 없어진 이유가 요것 때문에요. 무역 자유화됨에 따라서 보다 수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 녀석은 수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요건 안 되죠. 그래서 건축물은 교역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이 훨씬 더 뚜렷이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주거용보다 상공업이 더 그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니까 양측성이 어려우니까 요 네 가지요. 그래서 말을 어렵게 만들면 요걸 좀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조건이 요런 네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딱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안정적 조건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정 조건 시험을 요걸 주로 많이 냈었는데 아마 이쪽에 나온다면 이로 나오면 조금 사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8회 때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말이 좀 어려운데 주로 문제는 이쪽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안정적 조건이라는 말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냐 없냐. 이거는 그죠.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기울기에 따라 틀려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세 번째 기울기에 따라서 세 가지 나온다.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는 어쩌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렇게 됐었을 때. 그럼 여기서 만났습니다. 가격이 양이 요만큼 있었는데. 그러니까 검지라는 말은 처음에 균형점에 있다가 가격이 갑자기 올라갈 수가 있죠. 어느 해 갑자기. 자, 이만큼 값이 올라갔습니다. 자, 값이 올라가면 이만큼 뭐가 됩니까? 초가 공급되는 거 맞죠? 초가 공급되면 값이 반드시 이렇게 떨어져야 정상일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요 정도에서요. 여기서 바로 직접 떨어지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요만큼을 반드시 줄일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즉, 자, 초가 공급됐습니다. 자, 값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을 어째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값은 어떻게 됩니까? 보다 더 폭락 이렇게 밑으로까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정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다는 얘기, 폭락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격이 이제 뚝 떨어졌겠죠. 자,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초과 수요가 또 나오겠죠. 그럼 초과 수요 나오면 또 값이 또 올라가는 거 맞죠? 이렇게 올라갈 건데, 요 점에서 바로 올라가려면 이만큼을 반드시 늘릴 수 있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항상.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긴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 거죠. 시차성 때문에. 그러면은 값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폭등해서 올라가죠. 이렇게. 그럼 점점 이제 돌려보면 빙빙 돌면서 어디로 옵니까? 안쪽으로 들어오죠. 빙 돌면서 다시 원적으로 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안정적이라고 그래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수렴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렴형 또는 아니면 안정형. 근데 요거로 보니까 기울기의 차이가 있어요. 요 두 가지 각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저 수요 얘기고 여기가 공급 얘기인데 맨 첫 번째는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는 공급의 기울기가 더 어쩝니까? 요게 더 요렇게 됩니다. 여기 각도보다는 요게 훨씬 더 작은 거 맞죠? 그게 기울기의 차이. 또 이걸 두 번째 탄력성으로 따지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더 크면요. 여러분 전부 다 항상 안정적이요. 그래서 요 조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키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 조건이라는 말은 원상태 돌아올 수가 있으면 안정적이다. 빠져나갔다 다시 원래 돌아올 수 있으면 복원력이 있으면 안정적. 그거를 수렴형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형이 되려면은 수요 곡선 기울기보다는 공급의 기울기가 더 커야 됩니다. 아니면 탄력성으로 따지면 수요가 더 탄력적이든지. 그러니까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 안정적. 요걸 물어보니까. 작년도 문제도 요거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 이번에 거꾸로 기울기 정반대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처음엔 가격과 양 이 정도인데 값이 올라갔습니다. 조금만 한번 올려볼까요? 그러면 이만큼 초과 공급이 됐으니 값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쩌니까 점점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요. 금방 밖으로 지금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럴 때로 하면 이때는 발산형, 불안정적이요. 그래서 이걸 발산형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는 기울기가 정반대이죠. 요래 보시면 어디가 더, 요는 완만한데 이게 좀 훨씬 급하잖아요. 수요 곡선이 더 기울기가 급하고 공급이 더 완만할 때 정반대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국수 기울기보다 어디가 더, 이번에 반대로 어쩌니까 공급도 닿고요. 그래서 수요가 훨씬 더 기울기 급할 때. 그러면은 두 번째는 탄력성으로 따지면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성에서 어디가 더 크다? 여기가 더 크다는 얘기. 정반대로 바꿔놨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울기가 똑같을 수도 있죠. 이 정도 왔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똑같아 계속 이제 빙빙 돌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순환형, 빙빙 돈다고 해서. 그래서 순환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형은 여기는 첫 번째 수요 곡선 기울기하고 공급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또는 두 번째는 수요의 탄력성하고 공급의 탄력성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은 정도.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바꾸면 되니까 하나만 기억합시다. 어쩔 때 안정적이다. 수요 곡선 기울기가 더 작든지 탄력성이 크든지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면은 탄력, 그때는 어쩌니까 수렴형, 다시 원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 이렇게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지금 145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개념 한번 읽어볼까요? 수요와 공급의 시차를 이용해서 균형에 도달하는 동태적 이론. 그러니까 맨 첫 번째는 시차성이라는 말하고 동태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먼저 나왔을 때는 이걸 뭘로 나왔냐면 정태라고 나왔더라고요. 여기는 동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한 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추적하니까 정태 분석이 아니라 동태 분석 이렇게. 이거 종종 말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급량이 일정한 기간 경과한 후에 변동하는 농산물, 축산물 또는 부동산 이런데, 그러니까 검집이라는 말은 균형점에 있다, 가격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그 궤적을 쭉 쫓아가 보니까 빙빙빙 돌면서 원상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점점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얘기. 그래서 원상태로 돌아오면 안정형이라고 말하고 수렴형이라고 말하고 점점 밖으로 빠져나가면 발산형이고 불안정적이고 계속 같은 일 빙빙 돌면 이때는 순환형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뜻이. 자, 그 다음에 거의 가정 얘기가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공급자는 전기의 시장에 생길 때 가격이 금괴도 유리까지 예상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급자는 미래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니까 그 1번 얘기가 수요자들 어쩌니까 즉각적으로 항상 반응을 합니다. 언제든요. 지금 값이 오니까 지금 많이 살 거고 떨어지면 적게 살 거고. 그러니까 수요자들은 시차성이 거의 없는 거죠. 지금 좋으면 많이 나쁘면 적게 하니까. 근데 공급자는 반드시 어쩌면 시차성을 꼭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수요자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는데 공급자는 미래를 예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미래를 정확하게 해서 합리적 공급자는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 합리적 공급자 여기에 포함이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공급자가 합리성이 떨어져서 어쩌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 지금 좋으니까 미래도 좋겠지. 지금 나쁜 게 나쁘겠지.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얘기. 미래를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공급자 미래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 그러니까 합리적 공급자는 여기에 포함이 돼야 한대요. 이런 데 포함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합리성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모형이 지금 수렴형이 있고 그 다음에 발산형, 순환형이 있죠? 그러니까 수렴형이란 말은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거기 화살표를 쫓아가시면은 거기 A점에서 B점 돌려보세요. 점점 돌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 변동 주기가 폭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면은 안정형 또는 아니면 수렴형 이렇게. 그때는 뭐만 가자 기울기와 탄력성만 아시라는 얘기. 그래서 수요곡선 기울기가 더 작든지 아니면 탄력성이 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보다 크면은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수렴형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발산형은 그걸 빙빙 돌려보면 점점 어디로 갑니까?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이때는 기울기와 탄력성에 따라서 수요곡선 기울기가 더 크든지 아니면 이번엔 공급이 더 탄력적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탄력성으로 기억할 수도 있고 기울기로 할 수도 있으니까 똑같으니까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래서 안정형일 때는 수요가 기울기가 더 작거나 아니면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은 안정적이다. 그 반대가 되면 불안정적이 되고 발산이 된다는 얘기. 똑같으면 빙빙 돈다 순환형 이렇게. 세 가지인데 하나만 기억합시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5번 문제가 작년도 문제. 예, 그렇죠. 작년도 문제. 다음 페이지 5번이요. 거기 148페이지에 보시면은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거무지율에 따른 각 시장의 모형 형태는 어쩌냐. 그 다음에 수요는 일반적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우하향이니까. 근데 그 마이너스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거 절대값을 이렇게 붙이는 수도 있어요. 똑같이 마이너스를 떼려고.
그러니까 수요는 대부분 하죠. 우하향이니까 항상 마이너스 기울기 갖는 거 맞죠? 그 마이너스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 없다고 생각하자고요. 숫자만 비교하시면은 A번 같으면은 수요 곡수율은 0.8인데 공급은 0.6이죠. 어디가 더 큽니까? 수요가 더 큰 거죠. 그럼 수요가 기울기가 더 크다는 얘기는 어디입니까? 이쪽 얘기죠. 그러니까 A번은 발산이네요. 점점 빠져나가는 거. 맞죠? 자, 두 번째는 B형 보니까는 B시장 같으면 둘 다 0.3점 똑같죠. 그러면 순환. 기울기가 같거나 탄력성 같으면 빙빙 돈다. 순환형이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C시장 같으면 이번은 수요는 0.6인데 공급은 지금 1.2죠. 그러면 수요가 더 작네요. 그럼 어떻게?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때는 순환형. 문제 뻔하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론 합시다. 거기 164페이지죠. 그래서 경기배동 전체로 보자면 딱 세 개만 기억합시다.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그래서 맨 처음에는 부동산 경기배동 특성. 아까 주기가 어쩐다? 불규칙하다. 그 다음에 후순환 타선기간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별 보면 개별적.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근데 후순환을 좀 더 하자면 후순환 뭐 때문에? 타선기간 때문에. 타선기간은 뭐 때문에? 둔감하니까. 민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타선기간을 좀 정리하면은 타선기간 관계 있는 것이 후순환이 생긴다. 우경사 비대칭이다. 올라갈 때는 서서히 가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회복기는 장기적이고 숫기는 단기다. 맞죠? 바닥에서 꼭대기 올라갈 때 저점이 정점할 때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정점에서 바닥까지는 짧은 시간 동안 되죠? 그걸 1년 단위로 쪼개면 올라갈 때는 조금씩 빠질 때는 많이씩. 그 말이 URT가니까 고쳐서 짧은 확정 긴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 찔끔찔끔 떨어질 때 많이. 좀 말이 URT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조금 멋있게 고치는 거예요. 안 멋있는데 고쳐가지고 짧은 확장 긴수 요렇게 말 되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부동산의 진폭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시간이 길다니 그만큼 빠지는 시간도 깊겠죠? 산이 높으면 계곡 깊은 그런 얘기 맞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순환 국면 특성. 그래서 올라갈 때 떨어질 때 내려갈 때 후퇴하고 하향시장은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맞죠? 그래 올라갈 때는 확장 구매는 초과 수요 상태다. 됐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 후퇴시장하고 하향시장은 초과 공급이니까 그죠? 분양 잘 안 되니까 미분양 많아질 거다. 흡수율 떨어질 거다. 공실 많아질 거다. 맞죠? 그래서 안 팔리기 때문에 팔려면 어떻게 한다? 수요자를 떠받들어라. 그래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란다. 맞죠? 초과 공급이니 가격은 떨어질 거다. 실적 수는 좋아질 거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고객을 중심으로 하더라. 고객 점유 마케팅. 맞죠? 내려갈 때는 위에서 내려가니까 전부 다 과거사 값은 상한선이다. 하한선이 아니라. 맞죠? 초과 공급됐기 때문에 선분양, 후분양이 원칙이라는 얘기. 맞죠? 그래서 후분양은 또 누가 좀 책임을 다 지더라. 공급자가 비용 위험이라든가 시장 위험 전부 다 공급자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거미줄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장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장론에서 보통 문제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한 3개 정도 보시면 거의 정확할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 크게 봤었을 때. 많으면 4문제까지. 그래서 시장론은 크게 봤을 때 종류가 또 2가지 있는데 여기는 시장론 이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크게 봤을 때 두 번째가 입지론이 있습니다. 시장론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입지론이요. 그래서 대개 보자면은 시장론은 잘 나오면 하나 정도요. 많으면 2개까지인데 거의 한 문제. 그 다음에 입지론이 보통 2개 아니면 보통 2개 정도 아니면 많으면 3문제까지요. 일단 요렇게. 그래서 대부분 여기 한 문제, 여기 2문제 요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거의 3문제 정도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시장론은 안에 들어가면 맨 첫 번째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동산 시장 비교해서 여기가 좀 차이점이 있겠죠. 특징이요.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만일에 부동산 시장 특성은 좀 문제가 쉽죠. 그래서 짤막짤막이기 때문에 만일에 부동산 시장 특성이 시험에 나온 다음 지문을 짧게 쓸까요? 길게 쓸까요? 대부분 길게 씁니다. 그래야 틀릴 거 아닙니까? 내용이 쉬울 때는 난이도 높이려고 하면 지문을 길게 쓰는 거죠. 그래야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래야 마음에 조급증이 오겠죠. 그래야 찍으겠죠. 그래야 틀릴 거 아닙니까? 나쁜 놈들 아무튼 그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기간이란 말인데 이 기간은 저 뒤쪽 가서 한꺼번에 할게요. 여기는 단기란 말하고 장기란 말이요. 단기 장기에 대해서 구별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 교재 앞쪽에도 있고 저 뒤에 용도 적지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드리는 그 지문에는 문제는 요 기간 문제가 들어있어요. 단기는 어쩌면 장기되면 어쩌니까 비용 올라가면 우상향 높아지고 비용 불변이면 수평선 되고 떨어지면 우하향 되는 거. 그게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가 있냐면 저기 앞쪽에 123 그죠? 그게 어디 하냐면 120페이지 120페이지 121페이지 123페이지까지. 근데 거기 장기 단기는 지난번에도 용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빼놓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용도 지금 같이 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리할게요. 그러면서 비용 올라갈 때는 우상향 높아지고 늘고 가격 높아지고 비용 불변은 수평선 비용 떨어지면 우하향 되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과에 대한 얘기. 필터링이요. 그래서 여과에 대한 문제. 여과를 또 다른 말로 순환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택 여과과정, 순환과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효율성, 정보의 효율성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파트인데 한 문제 나온다면 저 같으면 요거 냅니다. 그래서 지난번 모의고사 요걸 냈던 겁니다. 작년도 27회 때도 효율성 요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요쪽이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입지로 가면 종류가 네 가지가 있는데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전반적인 네 가지가 있는데 딱 두 개만 봅시다. 이번에는 상업지하고 공업지. 그래서 입지론에서는 여기가 상업지론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업지론이요. 그러면서 상업지가 보통 하나 아니면 두 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 다음에 공업지는 거의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 한 문제 한 번씩 나온다면 두 문제 나올 거고 여기 아마 두 문제 나올 가능성도 종종 있으니까. 그래서 상업지하고 공업지 두 개만 정확히 보시면 돼요. 상업지에서는 뭐를 보냐면은 흡인력 계산 문제 있죠. 거의 단골 메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집성 그거하고 그 다음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요거 구별하는 문제. 왜요?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에 전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전부 다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러니까 시장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의미가 없고 처음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 요거는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우리 교재로 보자면은 맨 처음에 거기 164페이지 뭐 시장이 뭔가 의 나오고 완전히 쭉 나왔죠. 다 읽어보시고 대신에 거기 완전 경쟁 시장은 우리 시험에서는 이건 내진 않는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 못 됩니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가지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맨 첫 번째는 다수의 수급자.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요. 여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급자. 여기 다수의 수급자란 말은 수요자 공급자면 다수란 얘기예요. 다수의 수급자, 수요자하고 공급자. 근데 여기서 다수란 말은 숫자가 많다 적다 그런 말 아닙니다. 물론 한자는 많을 따자 쓰겠지만은 여기서 다수란 말은 가격 설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가격 순응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수요자 한 사람의 공급자가 양을 늘리고 줄임에 따라서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지난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태평양에다 물 한 바퀴에서 한번 부어봅시다. 그럼 보면 물 부었으니까 양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죠. 물리적인 양은 늘었잖아요. 분명히 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위 높아졌어 안 높아졌어요? 높아졌다니까. 근데 0.00001mm.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 사람의 수요자와 한 사람의 공급자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시장 전체를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친다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세성. 그런데 불완전한 시장은 욕조에다 물 한 바퀴에서 붓기요. 욕조에다 물 한 바퀴에서 보면 금방 양이 느는 게 보이고 수위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바로 가격 지배력이겠다는 뜻. 그래서 완전의 시장은 다수의 수급자란 말은 가격 설정력이 없단 말. 그러니까 프라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프라이스 테이커란 말 써요. 가격 순응자지 가격 설정자가 아니란 얘기. 그 말은 시장값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말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질성. 그러니까 완벽이 어쩌니까 대체가 되고 동질성. 완벽히 대체가 되고 똑같이 맞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입장벽이 없습니다. 완전히 시장은 진입장벽. 들어가고 나가는 데처럼 진입장벽. 요 장벽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에 전부 다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전한 정보. 그래서 정보가 전부 다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해서 돈 벌기 쉽다 어렵다 없다 초과인이 없고 정상이 이룬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요 네 가지로 완벽히 갖췄을 때를 완전 경제시장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쪽은 의미가 없어요. 대신에
이거를 왜 말하냐면은 이것과 이제 비교해보자면 부동산 시장은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부동산은 소수의 수급자입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시장은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수요자가 아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수요자가 되니까. 그래서 다수의 수급자가 아니라 소수의 수급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동질성 있죠. 거의 동질성 없잖아요. 비대체성, 개별성 등 성질 때문에. 그 다음에 진입장벽 있어요, 없어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진입장벽 될 수가 있죠. 100억짜리 건물 다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바라만 볼 따름이지. 그죠?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진입장벽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장벽이 될 수가 있고 중개업 시장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세요. 그것도 진입장벽. 맞잖아요. 함정적인 차별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정보가 완전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부동산 시장은 요게 아니고 요거더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장입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네 가지 말 드리고 있는 거지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또 거기 166페이지 보니까 불안정하면서 오른쪽 박스가 정리가 잘 됐네요. 시험 끝나고 부지런히 연구합시다. 전혀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168페이지가 특성이 있죠. 요걸 먼저 기억하시자는 얘기.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여기부터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말은 뭐랑 비교하자? 일반 동산 그것과. 그래서 일반 동산과 비교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요. 그래서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지역성, 국지성입니다. 지역성 또는 아니면 국지성이요. 그러고 보니까 그건 무슨 성질 때문에 왔죠? 부동성. 그래서 지역성이 어쩌고 국지성 전부 다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 그죠? 하위 시장 또는 세분화 시장 부분 시장. 부분 시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고 보니까 부동성에서 이 말 전부 다 나왔는데 우리 지난번에 맨 첫째 주에 부동성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동이란 말은 자연적, 절대적, 물리적 측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말 맞죠? 그래서 거기는 장소가 어쩌고 자리가 어쩌고 위치가 어쩌고 지역이 어쩌고 환경이 어쩌고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부동과 밀접합니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동산 어쩌니까 지역성, 지역 얘기 나왔네요. 국지성 전부 다 땅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부동성에서 임장활동, 장소 얘기 맞죠? 그 다음에 정보활동, 그 지역 정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분석할 때 부동성 필요한 거 맞죠?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지성, 지역성. 그래서 세분화된 시장, 부분 시장.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특화된 시장, 관계벽도 많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지역이 어쩌고 장소가 어쩌고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부동산하고 아주 밀접해요. 그러니까 그 10가지를 물론 애워두시면 나쁘진 않죠. 그걸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정확히 해석하는 거죠. 장소 얘기, 자리 얘기, 위치 얘기, 또는 지역 얘기, 환경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 얘기. 맞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전부 다 지역별로 주고 부분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장활동이 필요한 거 맞죠? 그래서 부동산을 우리 사고 팔 때 임장활동을 안 하면 나중에 분명히 사고가 납니다. 네 말 읽고 땅 샀는데 돈이 안 되면 어쩌니까 죽일 놈 살릴 놈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죠. 임장활동. 또 이것 때문에 지역마다 정보가 같을까 틀릴까요? 틀리니까. 그래서 지역 분석도 필요할 수 있는 거. 자, 읽어볼까요? 거기 맨 먼저 국지성, 바로 그 말입니다. 보시면은, 자, 1번만 읽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간적 정보미가 일정적으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일정 지역적으로 쪼개져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시장은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 동네별로, 위치별로, 도시별로 다 틀리다는 얘기. 여기 광주의 땅 시장하고 서울의 땅 시장 같을까 틀릴까요? 틀리다는 얘기. 광주에서 서구하고 동구하고 또 틀릴 수 있죠. 그죠? 같은 지역이라도. 이렇게 동네별로 쪼개져 있다. 따라서 지하철이 신설되면 집가가 상승하는데 그 지역만 어째 올라가겠지 옆 동네가 먼 동네는 올라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를 반드시 분석을 해봐라. 그게 바로 지역 분석 나올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거래 비공개성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거래 비공개성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를 공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거래를 공개를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그죠? 세금 적게 내려고요. 거래 비공개성. 그런데 일반 동산은 비공개해도 안 해도 점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자동차 그랜저 10대 샀대요. 치면 얼마 좋겠지 뭐. 금방 알 수 있죠. 금 예를 들어 10돈 샀대요. 그럼 금값 어디나 똑같으니까 얼마인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금방 추적할 수가 있죠. 근데 부동산은 비공개성. 이거는 뭐 때문에요? 개별성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 개별 시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시장이기 때문에 부동산마다마다 그 동네 마다마다 물건 마다마다 같을까요? 이것 때문에 정보 탐색 비용이 매우 많이 들고 정보를 모아도 어쩝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녀석은 거래 비공개성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저기 비교 방식이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 말 나올 수도 있죠. 우리 비교 방식이란 말은 거래된 사례가 얼마에 팔렸으니까 내 것도 얼마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거래된 사실 공개를 잘 하니까 안 하니까 정확하게 정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비교 방식은 조금 믿기가 어렵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까지 나올 수도 있죠. 자, 읽어볼게요. 거기 부동산 거래는 매도자면서 간에 개별적으로 만나서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 형성되므로 유통거래 질서에서 공개를 방해하고 즉 거래시장에서 숨기려고 한다. 이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잘 노출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정보 탐색이 너무 많이 들고 그다음 물건마다 전부 다 원리도 성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일물이니까 또 성립이 될까 안 될까요?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원리.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거래 은밀성은 시장 정보를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다는 얘기는 시장에 주어진 정보 가지고 값을 따지던 비교 방식은 조금 따지기가 더 어렵다 논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법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비표준화성.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죠 비표준화성. 표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비표준화성은 모양도 비표준화, 그 다음에 원리도 가격도 수익도 모두 다 비표준화. 무슨 성질 때문에요? 여러 가지지만 개별성 이거하고 그 다음에 부동성 두 가지가 주로 합니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부동성 두 가지가 주로 이제 많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 역시요? 이번엔 개별 시장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비조직성.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조직성이라는 말은 지휘체계가 없다는 얘기죠. 역시가 또 무엇 때문에요? 개별성과 부동성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무슨 시장? 하위 시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일반 동산은 서울 본사에서 만들어가지고 지방 총판으로 가가지고 대리점 통해서 그 점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팔리는 거 맞죠? 그렇게 일반 동산은 대부분 이런 지휘 체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본사, 대리점, 소매 이런 식으로 체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사에서 가격을 내리세요 올리세요 집중적인 가격 통제가 된 거 맞죠? 그러니까 본사에서 어떤 물 값을 10% 올려라. 그러면 일제히 똑같이 올라갈 수가 있고 떨어뜨리라. 똑같이 떨어질 수가 있죠. 가격에 집중적 통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부동산은 이런 구조가 없어요. 부동산은 위쪽은 없고 아래밖에 없습니다. 자, 위에 땅에서 그걸 상위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윗상자 상위시장이요. 그럼 아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하위시장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부동산은 언제든지 항상 1대1 관계죠. 항상 언제든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항상 1대1 관계 만나가고 모든 게 전부 다 1대1 관계 전부 다. 혹시 아파트 사실 때 대리점 통해 사신 분 계시죠? 없잖아요. 항상. 근데 우리 모든 동산은 전부 다 대리점이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거죠. 백화점들 중에 큰 대리점 맞잖아요. 맞죠? 그런 과정이 있는데 부동산은 그게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집중적인 통제도 안 되고 가격이 어쩌니까 제어가 거의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조직이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아래밖에 있기 때문에 뭐라 시장? 아래에 있다 해서 아래하자 하위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거기 세 번째 뭐 비표준화성, 비조직성. 세 번째 비표준화 금방 이해하실 거고 그러니까 표준화가 곤란하고 일물이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조직성. 보시면은 거기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은 집중적 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때문에 부동산 시장 굉장히 불안전한 시장이 되고 그죠? 이런 시장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불안전한 시장을 뭐라 하겠냐면 이걸 서브마켓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예. 서브마켓은 아래에 있는 시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서브마켓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문제 번역하면서 아래 땅에서 하위 시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부분 시장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개별 시장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보다 불안전한 시장이다. 결국 부동산이 불안전한 원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앞쪽에 네 가지가 지금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가격도 일부니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 결과 뭘 해야 된다? 감정평가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평가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고 이렇게 잘못된 시장은 무엇 때문에? 이런 녀석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인이었다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한 문제가 오늘 드린 문제 2번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2번이 그걸 써놓은 거 사실은요. 오늘 드린 그 지문의 두 번째가 지금 그 지문을 써놓은 거죠. 거기 1번은 지문은 너저렇게 써있는데 내용은 아주 쉬워요. 뻔하니까. 1번은 금방 풀어보셔야 될 거 같고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이 구체적 부분 시장으로서 된 이유는 아래와 같은 요인이 가격 결정을 미치기 때문인데 거리가 먼 것은 그러니까 1번 위치, 규모, 용도, 가격 등에서 전부 다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나온다. 지역의 분화성. 1번이 뭘 쓴 것 같습니까? 지역성, 국지성을 갖습니다. 그 말이에요. 1번 말 뜻이. 자, 두 번째는 뭐가 입지 선정 차이. 여기도 보겠습니까? 지역성이란 말이죠. 못 움직이다. 부동산에서 나오니까.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별로 지역별 법적으로 전부 다 다르다. 그죠?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비표준화라는 뜻이죠. 굳이 3번을 하자면은. 그 다음 네 번째, 하나의 부동산 여러 가지 가격이 존재한다. 역시가 또 뭡니까? 개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동시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무슨 말일까요? 부동산 가격 평가가 필요한 점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렇게 하자 지역성, 비공개성, 비표준성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쓸 겁니다. 왜? 너무 뻔하니까. 그래서 그 말을 약간 풀어서 쓰니까. 그러니까 아까 지역마다 틀리다, 그 다음에 공개 안 한다 또는 비표준화성을 가격과 원리가 전부 다 있다 없다,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나오니까? 개별성이 나오니까. 그래서 앞쪽 요 네 가지는 부동산의 불안정한 원인을 나타낸 거, 그 결과 반드시 뭘 한다? 평가한다. 답은 5번이에요. 내용이 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5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의 평가가 필요한 점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네 가지가 주로 이제 키워드요. 물론 요거 말고 또 있지만은 요 네 개는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수급적으로 혼란성. 거기 다섯 번째는 수급적으로 혼란하면 금방 아실 수가 있죠. 수급적으로 혼란이라는 말은 수요와 공급의 양적 조절이 어렵으면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즉시 변동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요. 그 다음에 매매기간의 장기성. 뻔합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법적 제한의 과다. 부동산 시장에서 법적 제한이 들어간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뭐가 관계될까요?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부족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으면 많다면 그렇게 안 될 건데 부족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정성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잘 속습니다. 소수의 구매자지 다수 아닙니다. 흔히 거기 잘 받고요. 일반 동사는 다수의 수급자인데 부동산은 소수의 수급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수요자도 소수고 공급도 소수란 말은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수요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다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 고가성 나오고 뭐 쭉 자금의 유용성. 거기 12번째 자금 유용성 뭐라고 하나 써놓으면 좋을까요? 지렛대 효과 그 말 얘기.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죠? 이런 얘기. 그래서 거기 지금 여러 가지 나왔는데 중요한 키워드 딱 네 가지입니다. 지역성, 국지성을 갖습니다. 비공개성입니다. 비표준화성입니다. 비조직성. 이런 성질 때문에 부동산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그죠? 약간 뭐가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걸 하이시장 또는 서브마켓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어 어그로 서브란 말이 다운이란 그런 뜻이 사실은요. 우리 서브에 이렇게 말하면 지하도란 말 뜻이죠. 서브마린 잠수함 그렇게 말해요. MA의 말한 말이 바다란 뜻이죠. 마린보이 많이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네 가지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기능은 거기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가장 상식적인데 시장에서는 주로 무슨 역할을 할까요? 시장에서는 거기 부동산 시장 기능이 지금 여러 가지 쭉 나왔는데 그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가격에 따라 양과 질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주어진 가격에 따라서 무엇을 만들 건가 종류가 결정돼요. 두 번째는 얼마나 만들까가 양이 결정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만들까 방법이 결정돼요. 네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까 분배가 결정되는 게 시장이에요. 이게 양과 종류와 방법과 대상이 결정되는 전부 다 시장 이렇게 말합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원 및 공간의 배분, 배분이란 말은 사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용이라는 뜻.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시장에 들어서 사거리에 땅이 하나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땅이 있는데 이 땅이 평당에 들어서 만원일 때, 1만원일 때의 이용 방법하고 이 땅값이 올라가서 10만원, 100만원, 전부 다 1000만원, 1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격이 점점 올라갔다가 이 땅의 용도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결정한다? 가격이 전부 다 알아서 한다. 똑같은 얘기요.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뭐를 써라, 얼마만큼 써라, 어떻게 써라, 언제 써라 이게 전부 다 결정되는 게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사고 파는 거 맞죠? 그래서 사고 파는 건 뻔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의 창조기능이라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값이 점점 달라진다는 얘기. 매도자 값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내가 팔고 싶을 때 처음에 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팔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점점 떨어져가는 게 정상이고 매수인은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많이 주고 사고 싶어요? 적게 주고 사고 싶어요? 남의 것을 거저 얻고 싶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점점 올라가고 매도인은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 그게 바로 가격 창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자면 뻔한데요. 그러니까 매도인 값은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갈 거거나 매수인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요 얘기요. 이겁니다. 여기가 매도인이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처음에는 비싸게 팔고 싶고 점점 가격이 안 팔리니까 점점 깎이지 않을까?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 매수인은 처음에 살 때는 어쩌면 좀 싸게 사고 그게 안 되니까 점점 값을 올리지 않을까? 뻔한 얘기.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쩌니까 부동산 중개 시장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중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루어지는데 일정 기간 지나면 저도 퇴장한다. 그 정도만. 그러니까 그쪽 가격 창조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말이 매도인의 제시값과 매수인의 제시값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매도인은 점점점 떨어지겠죠. 매수인은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요? 맞죠? 그것만 나머지 의미 없으니까. 말은 너덜 썼지만은 틀립니다. 지금 했던 말이 어디가 있냐면은 박스 바로 밑에 1번이 그 말이죠. 매수인의 제한값은 시간에 따라 점점점 올라갈 거고 매도인은 점점 어쩌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얘기. 이거 암기 아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 주택시장만 나왔는데 주택 물리주택 이건 전부 다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거기 173페이지 주택 소요하고 수요 요것만 구별합시다. 거기도 주택 소요, 주택 수요는 지문 하나 정도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맨 먼저 주택 수요란 말이 있고요. 그래서 주택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소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요란 말은 여기는 생필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요란 말은 니즈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 수요란 여기는 수요란 말은 디맨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주택 수요란 말은 집을 뭘로 본다? 재산, 물건, 돈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 주택 소요란 말은 재산이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생활 필수품으로 본다는 얘기. 그래서 가장 쉬운 쪽으로 하자면은 대한민국에 살려면 아무리 가난해도 예를 들어 옷 한 벌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은 옷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옷도 옷 나름이에요. 그죠? 동물성, 식물성, 긴 거, 짧은 거, 그죠? 메이커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요로 본다는 얘기를 하자니까 돈 개념, 재산 개념, 물건 개념, 부개념, 경제적 개념이에요. 여기는 돈이 아니라 소요니까 반드시 요구되는 거죠. 생필품 얘기. 그래서 여기 주택수요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유효수요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구매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구매력이 없는, 그래서 저소득수요, 구매력이 없는 저소득층입니다. 주로 여기는 무위탁 노인, 소녀가정 또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 수요 정책은 전부 다 수요, 돈 얘기 때문에 시장성 원리에 따라 해결해요. 시장성 이런 원리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되고 질이 결정되고 양이 결정되고 시기가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면 시장성 원리에 따르면 해결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이때는 누가? 정부의 정책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만일에 주택 소요 정책을 시장에 맡기면 사기업이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정부가 당연히 어쩌니까 할 수밖에 없겠죠. 논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시장세 원리기 때문에 주로 어디가 주로 많이 할까? 민간 부분에서 주로 많이 하겠죠. 민간 부분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오른쪽은 정책세 원리가 주로 누가 많이 할까? 공공 부분 또는 정부 부분에서, 정부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공 부분 또는 아니면 정부 부분에서 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뭐가 먼저 우선일까요? 분양이 더 우선일까요? 임대가 더 우선일까요? 분양이 더 위주겠죠. 그러면 여기는 임대가 더 우선이겠죠. 물론 그러면 정부는 절대로 분양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죠. 정부도 하긴 하는데 먼저 여기에 더 임대가 더 우선이라는 원리가. 주공도 분양해요 안 해요? 하죠. 그렇지만 임대가 더 많이 하겠죠.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주로 돈이기 때문에 여기는 효율성이겠죠. 여기는 주로 효율성 측면이요. 그럼 여기는 뭐겠습니까? 형평성. 그렇게요. 말을 만들어 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 몇 마디 써있는데 이런 원리를 좀 쓰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왼쪽은 주로 경쟁의 원리겠죠. 민간은 서로 자기를 밟아야 되니까 내게 더 좋아, 네게 더 나빠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경쟁의 원리란 말 써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오른쪽 뭐겠습니까? 보완 협동의 원리.
여기는 그래서 보완 관계입니다. 보완의 원리가 아니면 또는 협동의 원리. 서로 같이 사는 거니까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왼쪽은 정부가 직접적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 간접적 개입. 여기는 정부가 개입을 하도 간접적 개입입니다.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민간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주로 간접적 개입하는 법, 제도적으로 하는 거죠. 법률상 아니면 또는 제도적으로 개입을 해요. 하지만 오른쪽은 누가 하겠어요? 정부가 직접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직접 개입이요. 여기 직접 개입이 주로 공공정책이나 여기 개입 정책은 주로 무슨 정책, 금융정책을 펴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지하게 지금 써놨는데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말은 여기에 무슨 말이죠? 여기에 무슨 말, 요거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주택 수요란 말은 주로 돈의 원리에 따라서 돈으로 해결합니다. 집을 뭘로 본다? 재산 개념, 물건 개념, 부개념, 돈 개념으로 본다는 얘기. 근데 오른쪽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가장 생활 필수품적으로 본다는 얘기. 생필품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읽어볼까요? 거의 비슷하게 말이 나왔을 건데요. 거기 주택 수요란 말은 일정 수 이하의 주거수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주택 양과 질. 그러니까 일정 수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한다 그 뜻이죠. 두 번째, 주택 소유는 구매 능력이 부족한 계층에서 대상이며 그 다음에 시장성 원리보다 무슨 원리로 한다? 사회 정책적 원리 아니면 정부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장세 원리 맡겨두면 해결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한다는 얘기. 그럼 정부가 해줘야죠. 그러니까 복지국가 정책 나온다면 형평성 주로 많이 강조가 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 소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택 체증을 제시해야 되고 이는 나라마다 어쩌면 약간씩 다를 수도 있겠죠. 똑같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앞서서 해주세요. 그 말 뜻. 자, 그럼 뒤에 표를 한번 봐볼까요? 그 표 보시면은 주택 소유 정책은 시장 경제상 원리, 그 다음에 구매를 갖춘 유효수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 소유라는 말은 돈 개념, 재산 개념, 물건 개념, 부개념. 그러니까 집도 집 나름이겠죠. 여기는 어쩌니까 집 있으면 돼요. 기둥 4개하고 지붕이 카시오페자리 보여도 상관이 없어요. 집만 있으면 되니까. 왼쪽은 집도 나름이죠. 메이커 따지고 위치 따지고 크기 따지고 어느 동네 뭐 이런 식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돈하고 관련해도 오른쪽 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필수적인 어떤 재화 이렇게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욕구를 채울 수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시장성의 원리고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 유효수를 대상으로 한다. 그럼 오른쪽은 시장성 원리가 아니라 정책성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고 그 다음 돈 없는 구매력이 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형평성이고 보완이란 말이 또 나올 수가 있죠. 논리가.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또 지별로 보니까 시장성 원리 오른쪽은 그러니까 시장성 원리보다는 정부가 개입을 더 많이 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적용대상에 보니까 중산층 이상, 그 다음에 효율성, 오른쪽 보니까 무주택 서민들, 그 다음에 형평성 나오죠. 몇 개 안 써졌지만 요 논리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이것도 만들려면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요 정도만. 그래서 주택 수요는 뭐다? 돈이다. 소유는 뭐다? 우리 살아가는 어떤 필수적인 물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망은 채워주자. 이렇게 말 뜻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가현상. 그래서 맨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특성, 요거는 좀 잘 압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가에 대한 얘기요. 거기 여가도 문제가 종종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란 말은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가란 말은 맨 처음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여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저 순환 또는 필터링 이렇게 말하면 뭐가 걸러진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는 맨 첫 번째 의미가 여가란 말은 예를 들어 시간의 경과. 시간이 예를 들어 좀 흘러갔으면 시간의 경과. 그러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동네 질적 수준이 달라지겠죠. 그 동네 구성한 지가 한 2, 30년 지납니다. 그러면 질적 수준이 어쩌니까 분명히 변할 수가 있죠. 이게 변함에 따라서 외부 효과, 외부성이 나올까 안 나올까? 외부성 문제. 그러니까 오래됐습니다. 약간 노후화됩니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외부 불경제 나오겠죠. 이래 외부성 때문에 그 다음에 가치가 어쩌니까 가치 변화,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럼 가치가 달라지면 그 동네 주민들이 같아져 틀려져 달라지죠. 주민의 이동. 그래서 가치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이동형. 그러나 따라서 주민들에 따라 달라 주민의 이동형. 주민이 달라집니다. 자, 이거를 만일에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감에 따라서 그 동네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부 불경제로 인해서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밖의 전상을 여과. 더 쉽게 말하면 주거 점유계층이 달라지는 거. 그 동네 주민들이 부촌에서 빈촌이 될 수도 있고 빈촌이 또 부촌 될 수도 있죠. 이제 동네 주민들이 바뀌어진 것을 여과라고 합니다. 주거 점유계층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종류요.
그래서 여가에 있어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한 30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30년 경과가 되면 질적순이 점점 안 좋아지겠죠?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짐에 따라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 그죠? 마이너스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 나오겠죠? 그래서 불경제 나오면 가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은 싹 빠져나가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소득계층, 그러니까 부자들 살던 이 주택이 전부 다 어떻게? 이게 바로 저소득으로 어쩌니까 지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부자들 살다가 저 가난해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이 거주하는 집들이 누가 점유합니까? 저소득이. 그러면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아래와 저 하향여과란 말씀입니다. 필터링 다운이요. 그래서 이거를 하향여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여과는 전부 다 대부분 하향여과로 말하는 게 보편적이죠. 그 부자 동네에 있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가난한 사람이 전부 들어오고 부자들 싹 빠져나가고 주민들이 바뀌는 현상, 이거를 여과. 그래서 아래로 간다 해서 하향여과란 말을 쓰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30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재개발되고 또는 재건축할 수도 있죠. 재개발, 재건축했습니다. 그럼 그 동네 질적순위 좋아질까 나빠질까요? 이게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지면 이제 늦었다니까 정의 예비 효과, 그다음 외부 경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가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가치가 올라가면 저소득에서 빠져나가고 다음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고소득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기 전에는 상향여과란 말 써요. 상향여과. 또 상향을 또 다르게 말하면 역순환이라 말습니다. 우리가 별다른 말이 없이 여과 말하면 전부 다 하향여과가 일반적이요. 일단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여기 하향여과로 하면 반드시 하나 또 기억하실게요. 하향여과는 저량 공급입니다. 하향여과는 집에 숫자가 는 것이 아니라 주민만 바뀌었죠. 그래서 저량 공급이지 유량 공급이 아니란 얘기. 이해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놈 전체를 지금 1번으로 할게요. 자, 1번 해놓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구별하실게. 주거분리하고 세대분리. 주거분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대분리. 요것 좀 구별을 하시자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거분리라면은 주거지가 지금 달라지는 것들. 그러니까 부자들 사는 동네와 가난한 사람들 동네가 쪼개진 것들. 그러니까 주거분리 뭐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동네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래 있었을 때 왼쪽은 예를 들어서 고소득계층이 주로 있다고 하든 합시다. 고소득계층이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저소득계층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도시 전체 또는 아니면 인근 지역에서로 쪼개지는 현상. 부자들 집단 거주지하고 가난한 사람들 거주지 이렇게 딱 쪼개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근데 주거분리 문제를 속이기 쉬운 게 딱 한마디가 있죠. 직주분리로 잘 바꿔요. 직주분리하고 주거분리는 틀리죠. 그런데 직주분리 읽으시면서 해석은 주거분리로 종종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렇게 그게 얼른 안 보여요. 지금은 잘 구별되는데 시험 볼 때는 빨리빨리 읽으니까 분명히 직주분리 써놨는데 내용은 주거분리로 딱 쓸 수 있죠. 제목을 잘 바꿉니다. 그거 주의하시자고. 이거 모의고사 내면 100% 다 걸립니다. 나는 안 그런디 걸립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대분리란 뭐에 따라서? 여기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요 지역은 지금 주거지역, 주거밀집지역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로 상가지역 나올 수도 있죠. 또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 바꿔지는 것을 세대분리, 소득에 따라 바꿔지는 것을 주거분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자, 읽어볼게요. 거기 174페이지 여과현상 또는 주택순환현상. 아까 여과란 말, 순환이란 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필터링이요. 보시면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의 이동관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소비계층에 따라서 주택이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물론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너무 짧게 써져서 약간 느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과란 말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고 질적성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외부성 문제가 나올 거고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고 그러면 주민들이 바뀌더라. 그걸 뭐라고요? 여과라고 합니다. 근데 바뀌는데 부자들 살던 집을 가난한 사람이 이어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하향여과예요.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이 살던 집을 재개발하면 다시 집이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때는 상향여과 이렇게.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하향여과 필터링 다운형. 하향여과는 상위계층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하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 그러니까 그죠. 하향여과는 부자들 살던 집단 거주지가 전부 다 부자들 싹 빠져나가고 누가 가난한 사람 살 때 뭐라고 한다? 위에서 높을 꽃자 낮을 자자니까 위에서 내려가니까 하향여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기 하향여과는 저소득층의 인구가 증가하든 또는 임대료 보증이 전부 다 증가돼서 이런 걸로 점점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상형여과 필터링 업 됐을 때 이때는 볼까요? 상형여과로 가서 하위계층 살던 저급주택이 수선되고 재개발되어서 그 동네 다시 재개발되고 고쳐지고 재건축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 환경 좋아지고 질적수준 좋아지고 그럼 값이 올라가겠죠. 이럴 때 가난한 사람 빠져나오고 부자리 싹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저소도 낮은 데서 높을 곳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올라가니까 상형여과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거죠? 내용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 들어 넘기겠습니다. 단기장기는 나중에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분리하고 세대분리. 그래서 문제는 요거보다는 요 밑에 요게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요게 조금 더 어려웁니다. 그래서 틈이 요거 잘 보시자고요. 주거분리란 말은 고소득층 주거자하고 저소득층으로 쪼개지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다?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 다음에 주거분리에서 고소득층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개량 비용, 집을 고치는 비용, 요거보다는 가치 상승, 요게 훨씬 더 높게 올라가요. 그래서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더 올라가니까 잘 고칠까 안 고칠까? 고치겠죠? 그래서 부자들 집단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개량 비용보다도 가치가 더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 때 계속해서 집을 수선하고 고치기 때문에 쭉 부자 동네로 상형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중에 오른쪽은 그래서 개량 비용 요거보다는 가치 상승 요게 더 적게 올라가서 요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주거지에서는 비용보다 가치가 더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집을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쳐서 하향여과로 쭉 가서 달동네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데 경우에 따라 접경지에서는 반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경우에 따라 여기 A라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지역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럴 때게 예를 들어서 요 B라는 지역은 A라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지금 옆에가 뭐가 있습니까? 달동네가 있으니까 이 가치상승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요 지역에 상향이 되는데 요 지역은 상대적으로 어쩝니까? 지금 옆에가 뭐가 있으니까 나쁜 외부 불경 요인 때문에 요게 요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집을 고쳐야 안 고쳐야 안 고쳐지겠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하향역으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여기 X라는 지역과 Y라는 지역이 있었을 때요. 이번엔 상대적으로 여기 Y라는 지역에 비해서 요 X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붙어 있으니까 조금만 고치면 오히려 더 정의 외부 효과를 받아들일 거니까 그럼 좋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어쩝니까? 요게 요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번에 어쩝니까? 개발되기 때문에 이쪽은 상향역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은 주거분리란 말은 도시 전체에서 봤었을 때 부자들 거주자하고 가난한 거주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말 뜻이. 그런데 접경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이. 그러면 접경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달동 옆에 붙어있는 요 고속지역은 즉 요 B라는 지역은 A라는 지역에 상대적으로 외부 불경제 요인 때문에 가치 상승이 적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집을 안 고쳐서 하향역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오히려 Y라는 지역보다는 요 X라는 지역은 바로 부자에 붙어 있으니까 조금만 고치면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할증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히려 뭐가 됐습니까? 상향역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간다는 얘기. 그래서 자 결론이 주거분리는 소득에 따라서 거주지가 나눠지더라. 부자들 사는데 가난해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의미가. 근데 그런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맞닥뜨리는 접경지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 얘기. 그래서 만일에 요 지역 같은 맨 처음에는요. 부자들 집단 거주지인데 여기가 지금 하향역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질지교사 좀 들어온 거죠. 이렇게 새로운 데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 침입이라고 합니다. 침입.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이제 계승되겠죠. 이제. 그래서 침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다 바뀌면 뭐가 됩니까? 이제 계승 그렇게 천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또 여기도 가난한 동네 여기가 상향이 됐다면 지금 이질지에서 들어온 거죠. 새로운 데서 들어온 것을 침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그 점점 전체가 다 되면 계승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말 뜻이요. 그래서 말만 길지 내용은 뻔해요. 그러니까 주거분리란 말은 소득에 따라서 부자들 사는데 가난한 사람 쪼개집니다.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주거분리는 전체로 봤을 때 도시 전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접경제도 일어날 수가 있다. 두 번째 말뜻이. 자, 세 번째는 접경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자들도 일반적으로 비용보다 가치가 높게 올라가서 상해가 일어나는 정상인데 요 지역은 오히려 거꾸로 될 수도 있다. 왜? 이 불경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또 반대로 요 X라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부자들 붙어 있으니까 오히려 정의의 벽가 더 클 거다. 그럼 오히려 반대로 상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거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말뜻이. 자, 읽어볼게요. 그 얘기가 지금 176페이지 지금 그 말이 써져 있네요. 보시면은 주거분리란 말은 고소득층 주거자하고 저소득층으로 나눠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주거분리를 대부분 제목을 직주분리로 잘 바꿉니다. 그러니까 직주분리 써져 있어도 읽으실 때 주거분리로 대부분 읽게끔 돼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서 주거분리가 맞는데 직주분리 살짝 바꿔놓으면 또 뒤쪽은 또 내용이 맞거든요. 분리라면 또 기억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잘 속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런 현상은 주거분리 현상은 도시 전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접경지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그 바로 밑에 그림이 지금 그런 얘기요. 자, 읽어보시면은 거기도 두 번 찍겠습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주택은, 그리고 여기 같으면 여기 X지역 요 지역이죠. 요 지역은, 즉 부자 동네가 바로 붙어있는 요 지역은 요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어쩌니까 조금만 고치면 집값이 올라가죠. 정의 예배효과 있으니까. 우리 사진 찍을 때도 유명한 사람 같이 사진 찍으면 좋죠. 그래서 좀 셀카 찍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대통령하고. 그죠? 과거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거 맞죠? 누가 같이 밥이나 먹었겠습니까? 혼자 밥 먹었는데. 처음처럼만. 네. 그래서 그 보시면 고속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주택지역은 저기 같으면 X지역. 이해하시는 거죠? 요 지역. 요 지역은 지금 어쩌니까 부자동네 바로 붙어있는 요 달동네 요 지역은 달동네가 부자동네 붙어있으니까 효과가 좋은 거 받겠죠.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할증되어 거래가 될 거며, 맞죠? 그럼 반대로 달동네에 붙어있는 요 지역, 요 B라는 지역은 상대로 어쩌니까 여기가 바로 외부 불경제가 있으니까 값이 할증 할인 떨어질까? 당연히 맞잖아요. 이해하시는 거죠? 할인되어서 거래될 거다. 따라서 오른쪽에. 그렇기 때문에 1번 보면은 고소득층 주거지역의 주택 개량 비용이 개량후 가치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그때부터 소유자는 계속 집을 고치지 못하겠죠. 비용이 더 크니까 안 고칠 거 아닙니까? 말이 어려워요. 다시. 그러니까 요 A란 요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금 달동네에서 외부 불경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보다 가치가 더 적게 올라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안 고칠 거 아니요. 대신에 Y라는 지역에 비해서 요 X라는 지역은 지금 부자동네에 붙어 있으니까 조금만 고치면 이게 어쩌니까 요렇게 되기가 쉬우니까 가치가 높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고칠까 안 고칠까? 고쳐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오히려 요 접경에서 여기가 하향야가 일어나고 여기가 상향야가 거꾸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말은 길지만. 자, 한 번만 더요. 그러니까 주거분리가 뭐다? 부자들 가난한 사람 쪼개진다. 그다음 그런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 나올 수도 있고 서로 인접적에서 나온다. 맞죠? 그 다음에 서로 인접적에서는 부자동네 옆에 있는 달동네는 상향되기 쉽고 달동네 옆에 바로 붙어있는 부자동네는 하향야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네 번째는 거기 불량주택. 거기 불량주택도 딱 한마디입니다. 시장 실패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량주택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지문 하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불량주택이요. 여기 불량주택이라는 말은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량주택은 나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원인. 우리가 왜 불량주택에 나쁜 집에 살고 안 좋은 지역에 살죠? 돈, 소득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쩌니까 소득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런 거 맞죠? 전부 다 집 넓은데 청소하기 힘들어도 지가 알아서 빙빙 돌면서 청소하는 거 있죠? 결국은 어쩌니까 소득 때문에 불량주택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이걸 뭐라고 쓰냐면 시장 실패다. 또는 아니면 시장의 자원 배분이 안 된다. 이거 전혀 관계 시장 실패 아니란 얘기예요. 대부분 시험에서 불량주택지구는 시장 실패로 일어난다? 아닙니다. 시장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정상적인 하향력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시장 실패와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 이걸 약간 말을 어렵게 만들면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달동네 생기는 것은 시장 실패 요것 때문에 역할을 잘못 생기는 것이라 항상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언제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대책은 그럼 불량주택을 없애려면 대책은 뭐가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먹는 것과 돈을 올려주는 정책이 낫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뭐를 더 먼저 해라? 경제적 측면을 더 먼저 해야지 법률적을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그 말. 맞죠? 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풀어주는 게 맞겠죠. 만약에 법을 더 먼저 앞세우면 용산 참사 같은 얘기가 또 벌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자, 봅시다. 1번 불량주택이라는 것은 일정 소비라는 주택으로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소득에 있다. 주택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 전부 다 소득 때문에 돈 때문에 나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런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택시장에서
불량투에 발생한 것은 시장의 하향 여부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진 거지 시장 실패 또는 자원의 할당 기능이 원활히 수행하기 때문이지 시장이 잘못해서 시장 기능이 미비해서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시장 실패가 아니라 시장은 정상적으로 아주 잘 이루어집니다. 그게 딱 한마디예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그렇게 종종 쓰니까 그거 아니란 얘기. 시장 실패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불량주택 형성되는 건 저소득의 산물이지 시장 실패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4번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4번이 전체니까. 불량주택은 소득이다. 그 다음에 시장 실패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철거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해결을 앞세우면 안 되고 뭘로 먼저 하자? 경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됩니다. 그 말 뜻이죠. 따라서 그러므로 그 다음에 바람직한 대책은 저소득의 실질적을 향상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돈 문제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돈으로 풀어주고 경제적 측면을 먼저 해야지 법으로 밀면 안 됩니다. 그 말까지만. 된 거죠? 딱 두 개밖에 아니죠. 소득 때문에 나왔다. 시장 실패 아니야. 해결수는 뭘로 하자? 경제적으로 하자. 법 먼저 하지 말고. 이런 얘기. 되신 거죠? 예, 좀 쉬신 다음에 이제 거기 5번째 하도록 해서 좀 쉬어갑니다.